안녕하세요. 영웅사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세계지리 1단원 세계하와 지역하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이 단원에서 다루는 동서양의 세계지도와 지리정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의 세계지도로 나오고 있는 지도가 화이도와 대명 혼을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지도 모두 다 중국에서 제작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이 화이도와 대명 혼일도는 중국 중심 세계관을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지도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 아래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화이도와 대명 혼일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화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국 외에 다른 지역들도 일부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크게 중국이 그려져 있죠. 겉으로만 봐서는 이게 세계 지도인지 또 의심이 될 정도로 중국을 아주 크게 그려놓고 또 가운데에다가 표시를 해두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화이도가 이 중화 사상을 배경으로 제작이 된 지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면 호늘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호수처럼 뻥 뚫린 이 호수가 있는 이 땅이 아프리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옆에 막대기처럼 생긴 땅이 아라비아 반도가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 이 위쪽으로 유럽도 있고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도도 가운데에다가 크게 중국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두 지도 모두 다 중국 중심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지도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천원지방 사상이라는 것이 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 천원지방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은 하늘 천자죠. 원이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글 원자를 쓰고 있는데 서클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늘은 둥글고 지가 땅 지자입니다. 땅은 방. 이 방이 모날 방자입니다. 그래서 땅은 모나다라는 뜻인데 따라서 천원지방이라고 한다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천원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동양 사람들은 이 세계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 있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대체로 동양에 있는 고지도들은 이 천은지방 사상을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화이도와 대명 혼혈도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지도가 고려만국 전도가 있습니다. 이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 청나라 시기 말기에 제작이 된 지도인데, 이때부터 중국이 서양의 여러 문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양의 그 지도 제작 기술도 반영이 됩니다.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도 도입이 되는데, 이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시 세계 지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고려문국 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 세계 지도와 마찬가지로 경의서망을 사용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랑 위도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세계인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화해도와 대명혼일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신대륙이 없어요. 거의 다 구대륙을 중심으로 그 지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려만국 전도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와 같이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인들의 세계인식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곤렴왕국 정도의 특징이고, 자, 이어서 호늘강의 역대 국도 지도부터 이 지구 전호도까지는 한국에서 제작이 된 지도입니다. 천화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뭐 제작이 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교과서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제작이 된 천화도를 중심으로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호늘강의 역도 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에 제작이 되었고 국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이 화이도와 대명 호늘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대명 호늘도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지도입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체적 인식, 주체적 국토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지도가 호늘강의 역대 국도 지도인데요.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 모양이 대명 호늘도랑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이 호늘강의 역대 국도 지도가 대명 호늘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호늘강의 역대 국도 지도의 구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그 뻥 뚫린 호수 같은 것이 있는 이 땅이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입니다. 이거는 대명 호늘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프리카가 있고 그 옆에 막대기 같이 생긴 땅이 아라비아 반도가 되고 여기에 인도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가 붙어 있고 위에 유럽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건 뭐 위치라든지 크기만 봐서는 제주도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있고 여기에 크게 중국이 있죠. 중국을 크고 또 가운데에 그렸다는 점에서 이 혼혈강의 역대 국도 지도도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체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중국의 땅 크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도 크게 그렸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뭐 유럽이나 뭐 아라비아 반도, 심지어 우리나라를 아라비아 반도보다 더 크게 그렸죠. 일본은 진짜 코딱지처럼 그렸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열시가 있겠죠. 이때까지는 뭐 일본이 아니라 뭐 외국 뭐 이런 식으로 불렀을 거니까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겠죠.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 주체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지도도 땅들을 좀 각지게 만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호늘강의 역대 국도 지도도 천원지방의 성격이 반영된 지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천화도로 보도록 하죠. 자,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심으로 제작이 된 지도입니다. 국가 주도가 아니란 거죠. 자, 그리고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도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도교라는 것은 약간 그 생활관 윤리나 윤리학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친숙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도가라는 중국의 그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속 신앙이 좀 결합이 된 형태의 종교를 우리가 도교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이 도교라고 한다면 중국의 전통의 그런 어떤 사상과 민속 신앙, 토속 신앙이 좀 결합이 된 형태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도교에서 나오는 상상의 국가들이 좀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도 중앙에 중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중화 사상이 반영된 지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가운데에 천화도가 위치해 있는데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세계 지도야 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어떻게 세계 지도입니까? 자, 근데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형태에서 도교에서 언급이 되는 몇 가지 상상 속의 국가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교적인 색채가 강한 지도에 해당이 되고, 그러한 이유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제작이 된 지도가 아닌 민간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민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교적 색채가 반영된 국가로서 상상 속의 국가로서 나오는 지역들이 모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이 나라는 몰라도 됩니다. 뭐 어차피 상상 속의 국가니까 꼭 알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 모인국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 털이 수북하게 덮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에서 모인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여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여성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여인국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뭐 근데 이런 나라들이 실제 상황에선 없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천화도가 이 도교적 색채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관념적인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관념적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평가원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천화도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에 중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중화사상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하나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도 천원지방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땅들을 좀 각지게 만들었고, 한 지도 자체가 둥글게 만들어지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져 있다, 모나 있다라는 천원지방의 성격이 드러나는 지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의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천화도를 보시게 되면요, 안쪽에 이 대륙이 하나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내대륙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이 내대륙을 감싸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우리가 내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내해로 또 둘러싸면서 대륙이 또 하나가 더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외대륙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외대륙을 바깥으로 바다가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바다를 우리가 외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천화도 같은 경우에는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도이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전호도를 보도록 하죠. 자, 지구전호도는 최한기 선생과 김정은 선생이 목판본으로 제작한 지도인데, 여기서 나오는 김정은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동여 지도를 만드신 그 김정은 선생님 맞습니다. 자, 이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 그냥 앞부분을 그린 지도랑 지구 후도, 지구의 뒷부분을 그린 지도가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 전후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실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사에서도 언급이 되죠. 그 조선 후기에 그 서양으로부터 전해서 들어온 실학이라는 것이 있다. 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말인 즉슨 이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지도 제작 기술이 반영된 지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로 인한 특징이 경위성망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지구 전후도가 둥근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뭐 이런 것이라든지 경위성망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것도 이 지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구 전후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떤 지도, 뭐 전도로 보든 후도로 보든 중국이 한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구 자체를 표현하면서 크기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왜곡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 세계관을 극복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서양의 세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세계 지도는 고대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중세 세계 지도, 근대 세계 지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고대 세계 지도로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도가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는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발견한 세계 지도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의 구성을 좀 어느 정도 보셔야 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전토판 같이 생긴 게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빌로니아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로서는 이 중동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의 이름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지금 이제 중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세계 지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바빌로니아 전통판 지도에서는 두 원 사이의 공간이 바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바빌로니아 세계 지도로 보시면 안쪽에 작은 원이 있고 바깥쪽에 큰 원이 하나가 있죠. 이 사이의 공간이 바다란 말입니다. 여기가 바다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여기에 하나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삼각형들이 이 바빌로니아인들이 생각했던 상상 속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관념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지도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원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빌로니아의 주변에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이 작은 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가로로 누른 막대기가 또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바빌로니아에 해당이 됩니다. 바빌론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가 또 하나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가 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강 근처에 있던 그 고대 도시 국가라서 이 세로로 서 있는 막대기가 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두 번째 지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150년경 로마 시대에 제작이 되었다가 중간에 한번 소실이 되고 15세기쯤에 뭐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불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복원이 된 지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혁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경의서망이 사용되었습니다. 좀 약간 놀랍지 않나요? 경의서망이라고 한다면 그 경도랑 위도를 사용했다는 것은 비교적 좀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것들 사용했을 것 같은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150년경에 제작된 지도가 이 경의서망을 사용했다. 라는 점에서 좀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투영법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 투영법이라고 한다면, 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이죠. 자, 이 구체인, 입체인 그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다가 표현을 하는 것을 그 평면인 지도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투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투영법에도 원뿔 투영법, 그다음에 원기둥 투영법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세계지리 수능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굳이 이 원뿔 투영법이랑 그 원기둥 투영법을 굳이 구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게 설명해 드리진 않을 예정이고요. 왜냐면 약간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투영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 투영법이라는 것은 입체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 옮겨두는 과정을 우리가 투영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옮기는 방법을 투영법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영법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구가 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라는 이 표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경의선망을 사용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 이 포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는 각 지역별 구성도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 지역은 잠시만요.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이 지역은 유럽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제가 또 점선으로 그리고 있는 자, 이 지역이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가 되고요. 여기 동쪽에 있는 지역이 아시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륙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대륙을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바다를 특히 좀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 색칠하고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바다들, 여기가 인도양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그 지도에서 어떤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여기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세계 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세세계 지도에서 처음 나오는 지도가 티오 지도인데요. 자, 이 지도가 티오 지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지도인데, 자, 보시기에 여기 T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O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티오 지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교였다? 크리스트교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시기였는데요. 이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유럽에서 제작이 된 지도인 만큼 이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도입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라든지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실 텐데, 크리스트교의 성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종교 단원을 공부할 때도 한번 언급해 드릴 내용이고요. 이 지도 중심에 예루살렘이 표시된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티오 지도는 지도의 정가운데에다가 예루살렘을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화이도라든지 대명 호늘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대문짝막하게 그렸던 것처럼 이 티오 지도도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지구의 정중앙,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두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의 위쪽이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여기가 지도 위쪽이 동쪽이고 아래쪽이 서쪽, 그리고 왼쪽이 북쪽, 오른쪽이 남쪽이란 거죠. 자, 이렇게 그려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글을 읽든지 뭔가 그림을 볼 때 위에서부터 보는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신성하게 여기는 건 왠지 좀 위에 그려두어야 마음이 좀 편하죠. 자,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동족에 대해서 약간 신성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에덴 동상이 동쪽에 있다라고 보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에덴 동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상이 동쪽에 있다 보니까 이 동쪽을 지도의 위쪽에 그려두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티오 지도는. 자, 그래서 이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에 있고,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에덴 동상에 따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지도의 위쪽에 글씨 조그마한 거 잘 한번 보시면 에덴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지도는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을 것이고요. 제가 가져온 지도는 여기에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쪽을 위쪽에 올려두었다.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이 원도 바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T자 모양의 바다를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T자 모양이 바다인데요. 얘가 지중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얘가 보통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요. 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표시를 해두고 우리가 앞서 봤던 포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 여기를 뭐 B라고 표시해 둔 다음에 두 지도가 같다 또는 두 지도가 다르다 해서 틀린 문장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도 지중해의 위치와 그 다음에 티오 지도에서도 이 바다가 지중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그 지도의 위치도로 보게 되면 이 가장 그 지도의 위쪽에 아시아가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왼쪽에는 유럽 그리고 아래쪽에서 오른쪽에는 아프리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지도가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인데요. 자, 이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인들의 기반을 두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인들, 중동에 있던 사람들이 만든 지도인데요. 자,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슬람교이겠죠.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티오 지도와 비교해서 티오 지도는 크리스트교 기반으로, 그 다음에 알리드리시 세계 지도는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수능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러면은 알리드리시 세계 지도도 티오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도의 가운데다가 자신들이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운데에 그려두었겠죠. 자, 그러한 것이 바로 메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카라는 이 메카가 도시 이름인데요. 이 메카가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 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배우게 될 건데,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기원 후 6세기경에 만든 종교이거든요.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 때 실제로 그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장소가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 중 하나인데 이걸 이 지도의 가운데다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 메카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지도의 정 가운데가 아라비아 반도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북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서쪽 그 다음에 왼쪽이 동쪽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온다. 자, 그냥 비교를 해보자면, 티오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고, 알리드리시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지도가 서로 비교 많이 됩니다. 또 생긴 것도 둥글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할 포인트가 많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하고, 뭐, 근데 뭐, 그 외에 뭐 표시들 아래쪽이 뭐 서쪽이니 뭐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뭐 시험 문제에서 지금까지 많이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뭐 약간 좀 놔두고 간다 하더라도 티오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고 알리드리시 세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알리드리시 세계 지도의 또 구성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이 유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또 제가 점선으로 그리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가 되고 지도의 위쪽, 남쪽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아프리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 좀 푸르스름하게 뭔가 호수나 강처럼 생긴 게 있죠. 자, 얘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가 됩니다. 비교하기가 너무 좋겠죠. 지중해 위치를 비교하는 문제 충분히 좀 많이 나옵니다. 꼭 챙겨보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포르톨라노 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르톨라노 해도는 항해를 목적으로 만든 지도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사진이 교과서에 그 실린 포르톨라노 해도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 근데 전반적인 특징들은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이 포르톨라노 해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에서 내가 어떤 지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나침반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배를
운항해야 할지를 표시해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길을 표시했다,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지도인데, 이러한 선들을 통해서 항해를 하면서 이 선을 따라가면서 항해를 하면서 뭐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간 다음에 이 지점에서 다시 몇 도 정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해용 목적의 지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포르탈러노 해도이고요. 자, 그리고 이 근대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만 보시면 되는데, 뭐 우선 다른 내용들도 간단하게 보자면 대항해 시대 이후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지리적 인식 범위가 그 전 세계로 확대된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대륙들이 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도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메르카토르 도법이 개발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르카토르 도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들이 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이 외에 뭐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도법이라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메르카토르 세계 그 지도 도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도법에서 가장 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라고 하면 어떤 지도냐라고 한다면 그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세계 지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는 그래서 현대 세계 지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경의선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투영보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항해 사용에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고, 저위도 지역은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는 구형인데요. 이 구형인 지구를 지도에다가 평면인 지도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평면인 지도에다가 표현을 할 때 저위도 지역은 지금 지도의 크기랑 그 지구의 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길이를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구 표면에서 뭐 이 정도 크기의 섬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지도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공간성 왜곡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거의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줄 그 섬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위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고위도 지역에 이 정도 크기의 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고위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좁아지죠. 구체이기 때문에 위로 가면 갈수록 좁아집니다. 근데 이 좁은 면적을 지도가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의 크기에 맞추려면 좌우로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작은 섬이 평면인 지도에 그려질 때는 섬의 크기가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좌우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도로 가면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왜곡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의 한계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리정보의 기술에 활용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리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리정보라고 한다면 어떤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 또는 이 지리정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 및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리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정보, 두 번째로 속선정보, 마지막으로 관계정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간정보로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의 정의는 장소의 위치나 형태를 우리가 공간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리적 위치 또는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공간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국지리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세계 지리만 따로 하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사회탐구 과목을 한국 지리를 하지 않고 다른 과목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리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를 사용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걸 수리적 위치라고 부르고요. 그 위치 자체를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리적 위치라고 한다면 지형지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산맥, 뭐
어떤 지역은 어떤 산맥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뭐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를 끼고 있다. 반도 국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위치에 대한 설명들은 모두 다 공간 정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뭐 반도 모양처럼 생겼다, 이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장화 모양처럼 생겼죠. 그런 것도 형태에 들어갈 것이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섬나라라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마찬가지로 형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속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우리가 속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 인문적 특성 또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자연적인 특징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 겨울철은 건조하더라, 여름철엔 무지하게 덥더라,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특징이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속성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형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동쪽에 산이 많더라,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형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연적인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인문적인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인구를 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더라. 여러 도시들 중에서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더라. 그리고 촌락 인구는 적더라.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2차 산업이 발달했더라. 최근에 3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다 속성 정보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속성 정보는 그 내용이 자연적이거나 인문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서울 옆에 인천이 있고 서울의 거의 정반대편에 부산이 있죠. 자, 인천하고 서울의 관계가 깊을까요? 아니면 서울과 부산과의 관계가 깊을까요? 이건 당연히 인천이죠. 서울과 부산은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근데 인천과 서울은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인천이 많겠죠.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 지하철 역끼리 또 이동하는 시간까지 따졌을 때 그냥 출퇴근하기에는 힘들겠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타면은 뭐 1시간 정도까지는 걸릴 수 있지만 부산에 비해서는 교통편이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에요. 편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류나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인접성에 해당이 되겠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을 때 인천과 서울의 인접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은 서울과 부산 간의 인접성이 더 높으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 정보의 수집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제 수능 특강 기준으로는 이 내용 뒤에다가 지역 구분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이 평가원에서 문제로 거의 안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제 그 내용이 문제로 나올 때에는 약간 다른 그 단원에서 배경 지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가끔 나타나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약간 좀 특강 영상처럼 따로 정리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영상에서는 뭐 유럽의 여러 뭐 지형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지형, 아시아의 지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역적인 구분이라든지 그 부분도 제가 설명할 예정이라서 이 영상에서 따로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또 뭐 실제로 평가에서 아직까지 그 내용들을 개념 형태로서 물어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지리정보의 수집까지 살펴볼 예정인데, 자, 이 지리정보의 수집으로서는 교과서 기준으로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직접 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간접 조사, 세 번째로 원격 탐사가 있습니다. 자, 직접 조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지역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지역을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조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조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직접 조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입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래시장에 요새 뭐 장사하는데 힘드시진 않으세요라고 설문조사를 돌아다니려고 해요. 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 구글 폼 올려서 뭐 응답하면은 아메리카노 뭐 쿠폰 보내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재래시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조사로 부를 것이고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형 실측도 지형 실측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형 실측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그 건축공학과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 희망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어떤 말인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감이 오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울어진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평평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공사를 할 때 미리 지형을 실측을 해서 땅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땅이 기울었는지, 기울지 않았는지, 이런 수평도 측정을 하고, 뭐 땅이 고른지 안 고른지, 이런 것들도 측정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직접 가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조사라고 한다면, 지도라든지 문헌 등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뭐 책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거죠.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조사입니다. 구글링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간접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인터넷에다가 구글 폼 링크 올려두고 뭐 응답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뭐 설문조사가 간접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격 탐사가 있는데, 원격 탐사는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측 대상과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격 탐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역을 직접 가봐야 되고, 간접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항공사진 이런 것들 최근에 인터넷에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볼 수 있지만, 이 간접 조사 같은 경우 그냥 위성사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도 이제 그 이 교재 같은 것들 만들면서 위성사진 이런 것들 좀 종종 찾아볼 때가 있는데 이게 자주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그 자료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이 갑자기 분출했다고 해봐요. 오늘이 지금 12월 30일이죠.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화산이 터진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위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게 구글이라든지 여기에 올라온 거는 뭐 한 12월 20일 거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1월 2일에 화산이 터졌어요. 나는 지금 이 화산 터진 이 순간에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내가 근데 이 화산 폭발한 지역에다가 직접 조사를 갈 수는 없겠죠. 그럼 통구이가 되겠죠. 그냥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걸 띄운다는 거죠. 그냥 이제는 드론의 시대가 왔다. 이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띄워서 지금 당장 가기에 직접 방문을 하기에는 위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공위성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탐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부른다. 자, 이런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수집하는데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빙하의 면적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오존층 파괴 범위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오존층 파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오존층이 지구 그 대기권보다도 훨씬 더 바깥으로 거의 우주 가까이 나가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겠죠.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막 비행기라든지 우주선 타고 나가서 그 창문으로 사진 찍으면서 오존층이 파괴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보고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격 탐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직접 조사를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 탐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원격 탐사를 통해서 드론을 띄워서 재래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요새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간접조사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 직접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들이 대부분이고 뭐 오존층 파괴 범위를 파악한다든지 빙하 면적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화산이 터진 이 상황을 관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격 탐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직접 조사로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세계지리 1단원 내용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웅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